영화로 기억하고 있죠. 어허, 영화 어떤 영화? 일본 쪽에서 이제 얘기하는 뭐 처음에는 정명향도, 정명가도. 임진왜란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일본이 조선을 쳐들어왔다 이 말보다 먼저 나와야 되는 걸 수도 있는 게 네. 사실은 정명가도예요, 말 그대로.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후하 부하들도 명을 치는 걸 현실적으로 생각했느냐는 저는 사실은 찬성하지는 않아요. 그 당시에 일본이 이제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두 번 합쳐서 그렇게 들어오는 것들을 단일 국가로 그 1592년, 1595년 뭐 이런 시점에 1590년대 중반에 단일 국가로 일본이 이렇게 쳐들어왔을 때 이겨낼 수 있는 나라가 전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전 세계. 오로지 명만이 이길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일화를 얘기하면 이순신이 어렸을 때 사실 뭐 그 골목대장처럼 이렇게 애들을 많이 끌고 다녔다고 해요. 그때 어른들도 이제 옳지 않은 일을 하면 두드려 팬 적이 있다. 명량해전, 명량해전. 네네. 지식 공유를 빙자한 아무거나 다 말하는 수다방 잡담의 상상력입니다. 저희가 원래 이순신 이야기를 한 판에 끊으려고 했는데요. 이분들, 그러니까 이순신이라는 주제 자체가 그런 것 같아요. 이게 그냥 짧게 할 수 없는 것 같아서 두 번째 시간으로 넘겼습니다. 혹시 두 번째 파일을 보지 않으시고, 왜냐하면 이 영상이 어그로가 굉장히 세게 썸네일이 들어갈 거거든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고 들어오신 분이라면 무조건 첫 번째 영상도 보시고 이 두 분이 이순신 장군에 대한 애정이 이만큼 많다, 그리고 이런 생각들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라는 걸 꼭 보고 이번 영상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이순신 장군과 임진왜란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이번에는 그 이순신 장군이 조선에 없었다면 이라는 가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이수빈 씨는 꾸준하고 자유롭게 이 대화에 끼어들어서 그게 뭔데요? 말해봐요. 뭐 녹둔도 전투 갑자기 나오면 그게 뭔데요? 항상 이렇게 끼어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상륙 2달 만에 평양까지 점령한 정말 파죽지세의 일본군을 어떻게 보면 이순신 장군이 바다에서 멈춰 세웠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 이순신 장군이 만약에 조선에 없었다면,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일본군은 과연 조선에 어디까지 정복을 했을 것이냐? 조선 전체가 다 일본군에게 점령당했을 것이냐? 라는 질문을 한번 해보고 싶은데, 우선은 솔씨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시죠. 그러니까 뭐 저는 이제 이순신 장군의 역할이 좀 크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이제 이후에 있었던 7월 초순의 한산대첩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큰 역할을 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일본군이 더 진격을 했을까라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찬성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요 당시 상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주요한 건 선조를 쫓아가는 고니시 유키나가의 일군이 평양에 들어가 있는 상황까지가 가는 게 어떻게 보면 최대 전선이라고 이제 동쪽은 차치하더라도 최대 전선인 상황인데, 사실 평양에 갔을 때 이제 고니시 유키나가 이제 선조가 없다는 걸 깨닫고 더 이상 진군하는 건 좀 머뭇거리게 됩니다.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첫 번째는 우선 명과의 전투를 고니시는 어쨌든 뭐 가토까지는 모르겠어요. 고니시 유키나가는 어쨌든 계속해서 협상이나 이런 걸 통해서 전쟁을 끌고 가고 싶어 했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전투라고 하고 점령했던 성은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좀 점령하려고 하는 게 높았다, 그런 생각이 높았다라는 게 사실 저의 좀 생각입니다. 그래서 당시 이제 고니시 유키나가가 명과의 전투를 좀 피하고 싶었다라는 생각 하나 하고, 두 번째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고니시 유키나가가 너무 빠르게 선조를 추격하고 진격을 하는 과정에서 병참이 좀 길게 늘어서 있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갑자기 다른 얘기는 하지만 로마 제국이 병참으로 승리를 거둔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전쟁에선 단순히 전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병참선이 중요한 건데, 이 평양에 있는 고니시 유키나가가 자칫하면 고립될 수 있는 위기에 처한 거죠. 더더군다나 이때 사실은 이순신만이 아니라 경상도 지역에서는 의병이 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의병을 일어나게 되면서 경상북도 지역에서 쉽게, 특히 상주에 있는 의병 전투 같은 경우에는 무려 의병이지만 2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의병하면 우리는 되게 작은 군대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의병이 일어나고 하면서 전국 각지에서 게릴라 전선을 펼쳤는데 나의 군대는 길게 늘어서 있다? 그러게 보면 타격받기에 좋은 거죠. 더더군다나 그러면 고니시의 군대, 평양에 주둔하고 있는 군대를 원래는 수송을 한다고 하면 원래는 물길로 수송을 해야 돼요. 그건 이제 양적인 부분도 그렇고 속도적인 부분도 그렇고, 사람들은 육지에 도로로 가는 게 더 빠르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산분수합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산은 나누고 물은 합친다는 말처럼
역사적에서는 물길은 항상 더 가깝게 만들어주죠. 당연히 평양에 있는 고니시에게 병참을 제공하는 거는 물길이 유리했을 건데 이순신이 이제 그 길을 이제 막았던 거는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고니시가 다른 전라도 지역을 넘어가지 못한 부분도 있고 뭐 그 당시에 뭐 전라도 지역을 넘어가려고 했던 것도 아니었으니까 초창기 전투에서 그러니까 더 이상 진격하지는 않았을 것 같다라는 게 저의 일단 생각입니다. 이해했어요? 네. 어허. 그리고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자면은 기본적으로 평양성까지 점령한 것 자체가 명나라 거기서 더 넘어가면은 진짜 명나라랑 싸울 것 같아. 근데 그게 좀 웃겼어요. 그럼 진짜 명나라를 갈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역사학자들이 이제 해석이 다 다를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제 생각에는 뭐 적어도 일군을 맡았던 고니시는 중국 대륙까지 넘어갈 생각이 있었던 건 아닌 것 같다. 그러다 보니 딱 평양성 정도까지만 딱 평양까지만 먹고 그 다음에 이제 명나라랑 잘 협상을 하면은 그래도 뭔가 어떻게 하면 어떻게 쇼부를 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더 가지 않았을 거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보급선이 물론 이제 바다로도 중요하지만 육지로도 가능한데 막상 이제 평양성까지 온 상황에서 다 조선군이 정규군이 털린 그 상황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지역에서 의병이 만들어져서 실제로 추가 육지로도 보급을 하려면 할 텐데 그 육지로도 보급이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다. 즉,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이 없었더라도 이미 일본군은 약간은 더 올라가게 머뭇거리는 데다가 실제로 이 보급선도 막상 이게 뭐 이쪽 저쪽으로 다 했을 때도 원활치 않다 보니 더 올라가지는 못했을 것 같다. 뭐 예를 들면 이순신이 없었다면 오히려 남쪽 지방을 조금 더 영역 지배, 그러니까 이때는 일본이 영역 지배를 하려고 의도하지 않아요. 선적으로 공격을 진격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영역 지배를 하려고 했을 가능성은 크고 그거는 일견 어느 부분까지는 실행됐었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뭐 전국이 일본에 의해서 넘어갔다거나 이러지는 않지 않았을까? 이해했어요? 네, 대략. 네, 간단하게 말하면 이게 찍고 가는 느낌이야. 거기서는 안 되겠지만은 이제 더 안 될 것 같은데 그럼 이제 슬 좀 괜찮은 땅 한번 먹어볼까라는 식으로 전쟁이 왜냐면 그 이후에는 그런 식으로 흘러가잖아요. 임진왜란 뒤에 나오겠지만 그쵸. 네, 후반기에는 오히려 그러니까 어차피 조선을 다 못 먹겠다라고 생각해서 일본군이 굉장히 이제는 여기 이제 우리가 그래도 여긴 진짜로 한번 점령해서 계속 여기 얘들을 우리가 지배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하삼도라고 그러니까 충청 전라 경상도에서는 자기들끼리 성도 쌓고 뭐 나름 뭔가 여기서 이제 자기 진짜로 영주가 돼보려 성주가 돼보려고 뭔가를 이렇게 꽁냥꽁냥 해요. 그게 좀 일찍 일어났을 거다. 병력도 저는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시 고니시가 이제 8월에 평양에서 주둔하고 있었을 때 당시에 일본군의 분포를 보면 실제로 대부분 충청북도 이북의 군대가 주둔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후방이 털릴 수 있는 구조죠. 사실 그 당시에는. 그렇다. 네, 영양 부족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어떻게 성호 씨는 이 질문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데요? 내가 부담되는 말을 해야 되는데 먼저 나 혼자 막 다 까였을 거다 이런 게 영향을 하잖아요. 한번 얘기해 주세요. 저는 조선 다 명나라가 안 온다는 전제 하에 저는 이순신이 없었다면 다 넘어갔을 것 같아요. 오히려. 네, 다 넘어갔고 의병들도 상대가 안 됐을 것 같고 기본적으로 이만의 기본적인 군사훈련이 안 되어 있고 그 당시에 조선 정규군도 군사훈련이 제대로 안 되어 있고 이미 그 병사 체계가 완전히 군정이 무너져 있는 시점에서 의병이라고 일어났다고 하면은 의병은 나중에 일제 제국이 침략했을 때도 의병의 모순들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사실상 싸울 수 있는 여력이 없어요. 그 양반들은 양반들의 생각을 하고 옛날에 손자병법 갖다가 쓰고 있고 밑에 있는 사람들은 다 이제 양인인 실제로는 농사 짓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종놈들이 많아서 실제로 군사적인 움직임을 제대로 펼치지 못했는데 조선 그 당시에도 비슷했다. 그럼 의병은 그 당시에 병참도 안 되고 군량은 또 어디서 구하냐. 이건 마찬가지 문제가 있는 거고 결과적으로 고니시가 말씀해 주신 거에서 고니시가 협상을 하고 싶었던 건 맞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은 막 명나라 가면 개죽음이라는 것도 알았고 당시 정세가 알아서 그렇게까지 혼자서 뒤가 끊겨서 나 혼자 고립돼서 개죽음을 당하고 싶지 않았던 건 맞지만 그거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이 일본의 안정화를 위해서 일본의 수많은 봉건 지주들 중에 자기랑 어긋나는 애들도 있으니까 결국은 신복들 보내고 약간 애매한 애들 보내가지고 먼저 밀어버린 거잖아요. 본인이 넘어오면 그냥 해결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나중에 이제 정유재란 때도 가기 싫다는 애들 몰아서 진주성, 2차 진주성 함락시키지 않습니까? 네. 그때 아까운 장수들 다 쓸리잖아요, 조선에. 네. 그러니까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편지 몇 개만 세게 보내도 그 당시에 이 보낸 애들은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안 간 이유는 안 가는 설득을 얘네가 본인이 할 수 있었던 거죠. 그 유일한 이유가 이순신이 있다. 우리가 털렸다, 보급선이 끊겼다, 재해권을 완전히 빼앗겼다 이 말로 안 갈 수 있는 명분이 있었던 거지. 네. 평양성에서 만약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이순신 없었으면 전 진작에 끝났다고 보거든요. 서해까지. 네. 이 충청 수사까지 밀렸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냥 다 밀렸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냥 전라수사만이 아니라 네. 다 이제 해군 다 밀렸을 거고. 네. 그 상황에서 아무 여력이 없는데 안 넘어가는 이 이 고니시 유키나가한테 편지 하나 보냈으면 얘는 올라갔어요. 예.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그러니까 개인 고니시 유키나가, 그러니까 이제 그 평양 가던 그 사령관이 본인은 조금 머뭇거리긴 했는데 막상 총사령관인 이제 대장 왕 군주가 할 경우에는 가장 또 아끼는 또 장수였기 때문에 갈 수밖에 없었을 거다. 그래서 그렇죠. 직속이잖아요, 심지어. 그렇죠. 예. 무조건 올라갔을 것이다. 다만 이제 두 가지 정도는 한번 더 그것도 저도 일리 있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나중에 이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실제 조선으로 넘어오려고 하는데 주변에서 많이 만류하죠. 근데 어쨌든 근데 두 가지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게, 당시가 어쨌든 간에 우리 조선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훈련받은 군대는 북방 쪽에 있었어요. 물론 그 수가 많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북방 쪽에 우리의 가장 강력한 군대가 있었고, 임진왜란 초반에 신립 장군이 탄군대 전투까지도 아마 그 군대는 투입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의병도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의병이 효과가 있었냐? 의병은 대부분 지죠. 하지만 지지만 소모전을 펼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쳐들어온 적한테는 상당히 위협적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군요. 실제로 나중에 러시아 같은 경우가 수많은 대나폴레옹 전쟁이라든지 이런 전쟁들의 승리를 거두는 방식도 사실은 그런 부분이 있죠. 이제 경제 규모나 인구 규모가 부족했을 때 좀 그런 부분들은 좀 어렵지 않을까. 그리고 또 하나가 나고야성이라고 이제 임진왜란을 하려고, 지금의 나고야가 아니라 큐슈 지역에 성을 쌓고 거기서 이제 왜군들을 부산으로 출병을 시키는데, 거기에 실제로 예비대대가 있었죠. 근데 실제로 그 군대를 파견을 못 합니다. 정치적으로도 그거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쉽지 않았다. 어차피 이게 토론, 이게 참 역사의 만약이라는 이야기를 쉽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막 토론을 하긴 쉽지 않은 것 같고, 그냥 요 정도 생각이 있다라는 이야기로 마무리를 한번 해보고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요건 좀 간단한 질문일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아까 그 조선의 임금님이 누구라 그랬죠? 선조. 그렇죠. 네. 정답. 이 선조가 이제 어디까지 가냐면은 명나라, 그러니까 중국의 국경 도시, 지금이 신의주로 알려져 있죠. 네. 신의주가 그 당시에는 이게 의주, 물론 조금 이제 위치는 다른데 의주까지, 국경 도시까지 도망을 가요. 그래서 엄청 이거 안 되겠다. 명나라로 가서 우리가 어떻게 약간 망명 정부를 세우듯이 해야겠다고 했는데 명나라가 안 된다 그래요. 그런데 이순신 장군이 없었다면. 네. 그리고 물론 여기서 분명히 의견이 갈릴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한 분은 다 조선이 먹힐 것 같은데 라고 말씀하셨고, 또 한 분은 아니야, 조선은 그래도 더 이상 진군하지 못했을 거야 라고 하다 보니, 선조가 이때 과연 이순신이 없었다면 어떤 결정을 했을까 라는 질문을 한번 해보고 싶거든요. 이번에는 한번 성호 씨가. 선조는 사실은 평양 떠나서 의주에 이르는 중간 정도의 마음의 결심을 한 것 같거든요. 어떤 결심? 대부분의 신하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죠. 평양성이 떨어지지도 않았고 여기서 싸워볼 수 있고 미래를 도모할 수 있는데, 한양이랑은 비교가 안 되는 싸울 만한 성인데 왜 이렇게 가느냐. 근데 일단은 가면서 윤두수, 그 당시 이제 사실상 실세 원탑, 그 윤두수가 계속 넘어가자고 하고, 이미 설득이 된 상태에서 의주에 이르렀을 때 이제 엄청나게 많은 대신들이 상복 입고 매일 울었다고 하잖아요. 바지가랑이 잡고 절대로 안 된다고. 근데 중국에서는 넘어오지 말라 그래. 왜냐면 중국 자체에서도 요동을 통해서 계속 정보를 받고 있었고, 조선의 개인적인 역량이 있는데 한 달도 안 돼서 이 정도까지 밀리면 얘네 한통속이다, 우리 치러 오는 거, 사실 그거잖아요. 그 오해가 풀리기까지 2달 반에서 3달이 걸려요. 사실 중국은 이 한반도에 살았던 애들한테 엄청나게 힘겨운 전투를 했던 게 옛날부터 있었거든요. 수나라 때도 있었고, 그다음 거란족이 자기네 역사는 아니지만 어쨌든 요 나라도 우리나라한테 패전해서 돌아가고 이런 역사들이 엄청나게 있었기 때문에 자칫 그거보다 훨씬 강하다고 평가된 조선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과학기술도 그렇고 그 당시에 전투체계도 그렇고 되게 강하다는 평가가 있었어요.
근데 이 나라가 말도 안 될 정도의 빠른 시기에 이렇게 밀리는 거는 그 당시에 조선과 외에 이 오가는 생각들을 봤을 때 그 전에도 사절단이 오갔거든요. 사실 우리는 아랍으로 간 거였지만 이 사절단의 오감을 봤을 때 얘네는 내통했다라는 확신이 있었고 그게 상당한 가설이었기 때문에 못 오게 해요. 근데 그것만 아니었으면 진작에 넘어갔고 선조는 예, 그리고 근처만 왔어도 이 왕의 직권으로 이 확실히 내가 죽지 않는다는 선 때문에 명예 때문에 남아 있었던 거지. 허락도 못 받은 상태로 이 만약에 측근들이 거기서 여기까지 왔다 한 이 청천강을 3km 남았다. 왜군이 청천강을 넘었다고 합니다. 할 경우에는 뭐 선조는 그 이후에 이제 수많은 심리 상태 자기 아들들도 의심하고 수많은 여러 가지 실록에 남아 있는 게 있잖아요. 사관들도 선조를 엄청 디스하고 거기서 느껴지는 선조는 자기가 나라보다 중요해요. 기본적으로 내가 제일 중요해. 선조는 넘어갔습니다, 제가 볼 때. 좀 생각이 다르신 것 같아요. 저 동일해요. 그래요? 네, 저도 선조는 넘어갔다. 네. 그러니까 오히려 거꾸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나중에 이제 명나라 장수들이 와서도 많이 물어봐요. 뭘? 이 상황이 말이 되느냐. 믿을 수가 없었던 거죠. 네, 믿을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되냐. 왜냐면 지금 정확히 말씀하신 건 그대로인데 특히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는 조선 초반에 명나라를 한번 붙으려고 했던 나라죠. 그 이후에도 이제 만주적 정벌도 나섰던 나라이기도 하고. 그리고 나름대로 강력한 국가라고 명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게 너무 쉽게 밀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증거가 저는 두 가지 정도가 있다 생각하는데 선조는 애초에 분조를 했죠. 네, 분조를 합니다. 자기 아들에게 권한을 줍니다. 왕의 권한을. 그러니까 자기가 이미 사실은 조선이란 나라를 뜰 마음이 좀 있지 않았나. 또 명 같은 경우도 의심에 대한 게 처음에 이제 7월에 명이 군대를 조선에 원군을 보내는데 처음에는 수가 이제 약 3천 정도로 적은 수를 보냈다고 해요. 이제 물론 명나라 내부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성향이 있어요. 뭐 만력제라고 하는 왕이 뭐 여러 가지 뭐 그런 책도 있잖아요. 뭐 1591년 만력 아무것도 없었던 애. 뭐 이런 책도 있었듯이 좀 독특한 왕이긴 하지만 어쨌든 명도 상당히 그 부분을 의심을 했고 처음에 굉장히 조심스러웠던 건 맞는 것 같다. 그런 것 때문에 선조는 못 넘어간 거지 안 넘어간 건 아니다. 네. 또 뭐 그 이후에 나왔던 뭐 7월에 있었던 한산대첩이나 이런 거 이전에 이미 평양에 들어오기 6월 평양도 굉장히 빠르게 점령당했지만 그보다 더 빠르게 선조는 평양을 뜨거든요. 그렇죠. 네네. 이미 이거는 떠날 마음이 있지 않고서 평양을 제외하고 그 위에서 어디서 방어를 하겠다는 얘기였습니까? 네, 왜냐하면 저는 궁금한 게, 그러니까 두 분이 아까 일본군이 더 넘어갔을까요, 안 넘어갔을까요라는 질문에는 다 반대였잖아요. 근데 그러면 일본군이 더 진격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순신, 그러니까 해로가 자유롭게 뚫렸다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선조는 임금은 이미 넘어갔을 것이라고 생각하시거든요. 저는 해로랑 관계없이 넘어갔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순신이 없었다면? 이순신이 있든 없든 선조는 넘어갔을 것이다. 근데 이순신 결국에 안 넘어갔잖아요. 못 넘어간 거죠. 명 때문에 못 넘어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이순신이 그러면 없으면은 명나라랑 상관없이 그냥 우선 넘어갔을 거다. 명나라로 갔을 거다. 명나라가 허락을 안 해줘서. 그러니까 이순신이랑 일부분은 조금 관계가, 다만 이제 기록에 이제 평양에 고니시가 6월 15일에 들어오고 나서 선조한테 보낸 편지는 남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좀 놀리죠. 일본 수군 10만 명이 서해로부터 나올 건데 대왕의 가마가 어디까지 도망갈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편지는 있어요. 다만 이 고니시의 자신감에 찬 이 편지는 실행되지 못하죠. 이순신 때문인 건 맞는데 네. 저는 그 부분이랑은 관계없이 이미 선조는 뭐 이런 상황 보고를 다 받고 판단하고 그런 것이 아니다. 그냥 일단 마음 정하고 갔을 거다. 갔으려고 했던 것 같다. 갔으려고 했던 것 같다. 아니고서는 의주까지 가는 건 좀 무리수가 있어요. 사실 엄청 용감한 일이거든요. 이 조선이 명예를 엄청나게 중시해요. 우리가 조선에 대한 흔히 갖고 있는 인식이 있잖아요. 조상의 뼈와 역사와 이 활자를 엄청나게 중시하는 나라에서 선조가 이거는 조선 왕조의 수많은 왕들을 이제 뭐 수많은 왕들과 그 왕족 모두한테 그 자리에 앉혔을 때 선조는 거의 혼자만 하는 선택을 한 거예요. 되게 이례적인 선택이에요. 엄청난 자기애가 있지 않고서는 한양을 그렇게까지 종묘와 사직이라고 부르는 양쪽에 동서의 그 중요한 것들을 다 챙기지도 못한 채로 떠났거든요. 그럼 그때 그 아들들은 같이 간 거예요? 아들들은 어느 정도 같이 가서 이제 네. 둘째 아들인 광해군한테는 말씀대로 분조해가지고 네가 네네. 모든 정책을 네가 다 짜라. 나는 정부를 내 목이 명예니까. 분조라 하면 정부를 두 개로 쪼갠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약간 정부를 두 개로 쪼개서 혹시 모르니까
너가 함경도 쪽으로 가서 네가 이제 내가 없으면 네가 왕이야? 라는 식으로 쪼개서 이제 의주까지 간 거죠. 네. 이제 그렇다. 이 질문은 어떻게 보면 선조의 성격을 잘 이해를 해보는 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 저는 이제 선조라는 왕을 이렇게 높게 평가하지는 않고요. 오히려 이제 넘어갔을까가 아니라 왜 안 넘어갔을까를 생각해보는 게 좀 더 맞는 질문이 아닐까 거꾸로. 근데 선조랑 왕 자체가 또 명예 그런 걸 또 거부하고까지 그럴 수 있는 왕은 또 아니지 않나 라는 생각도. 선조가 좀 약간 격가지적인데 왕이 되는 과정부터가 어떤 능력이나 이런 부분 정통성을 갖고 왕이 된 게 아니고 단지 어떻게 보면 자기 선대 왕한테 잘해서 관을 이제 뭐 이게 나눠줄 때 예의 있게 행동해서 왕이 된 이런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좀 능력적인 부분들이 좀 추후에도 나오지만 좀 이순신과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좀 부족한 부분들이 사실 좀 많이 있었다라고 생각해요. 좋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이번에는 이제 아까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 명나라가 어떤 나라였느냐. 그러니까 결국에 명나라, 중국에 있는 명나라가 원군을 보내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다시 정리를 하자면은 그러니까 임진왜란을 반전시킬 수 있는 기회가 두 개였는데, 첫 번째는 이순신 장군이 이제 바다를 꽉 막아버렸다. 두 번째는 이제 결국에는 본격적으로 이제 명나라에서 지원군을 보내주면서 이제 정황이 바뀌긴 했는데, 아까도 자꾸 이제 명나라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그럼 이제 이번에는 이순신이 없었다면 과연 명나라는 어떤 또 선택을 했을 것이냐. 이 당시에 또 신기한 거는 아까 잠깐 얘기 나왔던 만력제라는 황제예요. 이 사람이 정말 한 40년 있었나요? 제위기간이? 40년 정말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가만히만 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초반에는 꽤 했죠. 그렇죠. 장거정이 있을 때는. 네, 그렇죠. 재상이 있었을 때는. 근데 후반부에는 거의 뭘 안 해요. 그러다가 갑자기 무슨 뭐 약간 귀접된 것 마냥 뭐 꿈을 하나 꾸더니 야, 조선에 지원군을 파견해야 한다. 그리고 갑자기 되게 강력하게 추진을 해요. 요청한 것도 아닌데? 요청하는 때 했죠. 요청을 했죠. 했죠. 네, 하는데 다들 이거 좀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갑자기 굉장히 강력하게 추진을 했어요. 근데 요 타이밍상 또 이게 왜냐면 이순신 장군이 없었다 있었다는 이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조선이 아예 점령당하냐 안 당하냐라는 논쟁까지 벌어질 만큼의 중요성이 있는데, 시기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실제로 이순신 장군이 없었을 때 그 전황은 과연 명나라가 어떤 결정을 이제 하게 되고 그 이후에 이제 그 싸움, 그 전투 상황이 어떤 식으로 또 바뀌었을까? 명나라라는 이 그 변수는 어떤 식으로 또 작용했을까라는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은데요. 이번에 어떻게 솔 씨가 먼저 하실래요? 그러니까 명나라가 당시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신종의 단두 정치라고 불러요. 그 시기를. 그러니까 단두, 그러니까 목이 잘려 있는, 그러니까 의사결정권자가 그 어떤 의사결정을 안 해주는 거죠. 그냥 바지 사장이네요. 바지 사장이라고 사장이랑은 다르고 일을 하지 않는 태업. 네네. 근데 어쨌든 그럴 정도로 좀 굉장히 좀 특이할 정도로 임진왜란에는 빠른 결정을 내려줬죠. 근데 저는 이제 그 부분이 신종이 만력제가 어쨌든 단두 정치를 펼치면서 관심이 없었긴 하지만 주요한 부분들에서는 그래도 이 사람이 아직 의식이 없지는 않았다라는 생각도 사실은 좀 들어요. 원래 이렇게 총명했던 왕이었기도 했고 처음에, 나중에 이제 장거정의 어떤 부패나 이런 부분 때문에 충격을 좀 받았다고 하죠.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그러니까 원래는 되게 열심히 했어요. 근데 자기가 되게 잘 따르던 재상, 총리가 죽었어. 죽고 나서 알고 보니까 엄청나게 부패를 저질렀던 사람이었던 거야. 그래서 그 뒤로, 그러니까 이건 여기서부터 역사의 가정인데, 그러고 나서 만력제가 그런 걸 보고 약간 정치에 대한 실증을 뭔가 느껴서 태업을 한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안보적인 부분들에서는 만력제가 빠르게 대처한 건 맞고, 명나라는 어쨌든 간에 조선이 털리면 명도 매우 위험하다라는 인식은 공유하고 있었던 건 맞는 것 같아요. 어쨌든 주변 사람들도 그렇고, 실제로 그 명령이 내려졌을 때 실제로 군대를 파병하는 건 당시 명나라가 군대를 북쪽에서 몽골군과 전투하고 내려온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던 상황이기 때문에 군대를 그렇게 빠르게 동원하는 게 쉽지만은 또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요동군을 굉장히 빠르게 보내죠. 그런 걸로 봐서도 명나라는 그것도 이순신이랑 관계없이 바로바로 그런 부분들은 됐을 것이다. 다만 이제 전황 자체는 명나라가 처음에 조금 간을 보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위험한 부분들이 전투에서 좀 더 전세가 위험해졌을 수는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파병이나 이런 부분들은 동의를 했을 겁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임진왜란 시기에는 사실 명은 수군을 거의 파병을 하지 않죠. 나중에 정유재란 때만 파병을 하는데 정유재란 때 파병을 하게 되는 궁극적인 이유가 칠천량의 패배란 말이에요. 칠천량 전투에서 패배를 하게 되니까 제해권을 상실하게 되고, 그러니까 당시 명군은 그렇다고 남해까지 내려오진 않고 대동강과 한강까지는 방어할 수 있게 수군 3천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순신이 없었다면 수군에 대한 파병이 조금 더 빨랐을 수는 있지 않았을까 정도는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해하셨나요?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서울 씨. 저도 명나라 왔을 것 같아요. 명나라가 안 온 이유 자체, 명나라는 사실 군대를 지금 미국하고 비슷한 수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국제정세에서. 딱 하나 다른 점은 화폐를 직접 발행하지 못하는 미국. 화폐라는 개념 자체가 미래 화폐를 땡겨 쓰는 게 미국이라면 여러 가지 방식으로 그런 금융의 개념이 사라진 미국하고의 지금의 미국하고의 동등한 패권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런 전쟁 정도는 무섭진 않았어요. 특히 명나라가 그 당시에 생각했던 건 개땡큐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안 싸운다. 일본 한번 밟을 수 있다. 이 명나라의 군부의 장군들은 그 당시에 정예 중에 정예예요. 우리가 볼 때는 이제 되게 우습지만 솔직히 지금 역사가 흘러간 시점에서의 그 유정이라거나 그 다음에 이여송이라거나 그 막 이런 애들이 지금 볼 때는 되게 우습지만 그 당시 시점으로 보면은 각지의 뭐 사천성의 최고의 장수, 요동의 최고의 장수의 아들 막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 절강성의 최고의 장수, 각 성의 최고의 장수들을 이제 모아서 총대장을 삼고 대장들을 삼아가지고 들어온 베스트, 그러니까 거의 레알 마드리드가 들어온 거예요. 훨씬 낮은 리그에. 그런 느낌이었죠. 없지도 않았죠. 네, 실전 경험도 엄청 많고. 장군이셨어요. 네. 그리고 걔네가 그 척개광 막 이런 애들처럼 이제 뭐 남부의 해적들한테 좀 털렸다고는 하는데 이 명나라의 그 당시의 인식으로는 아무것도 없이 지방에서만 자랐던 지방관들 좀 털린 거 가지고 중앙군이 이 위험이 사라지지 않거든요. 그리고 중앙군은 한 번도 출전했던 데서 패한 적은 없어요. 명나라 군대가. 명나라 군대가 작은 전투에서 일시적으로 지휘관이 날아가거나 이런 적은 있었어도 밀려고 했던 거를 시간이 걸려서 못 밀고 끝낸 적은 없거든요. 실제로 명이 나중에 멸망을 할 때도 전투에서 져서 멸망을 한 게 아니죠. 그죠. 전투에서 져서 멸망한 게 아니라 오삼계가 그냥 투항을 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명나라는 지금 미국이랑 되게 비슷하다는 게 사실 로마도 그렇고 엄청 정점에 있는데 자기가 위기인 걸 모르는 거예요. 지금 정점의 상태였던 거예요. 사실 명나라는 엄청 군사적으로도 정점이고 과학기술도 어느 정도 올라와 있고 더 이상 세상에 볼 게 없으니까 항구의 문을 닫아버린 딱 그 상태였는데 그렇기 때문에 아마 명나라 입장에서는 저 외놈들이 지금 자꾸 이렇게 보고는 받고 있었으니까 우리 남방도 자꾸 침탈을 하는데 마침 조선이 명분도 좋겠다. 가기 좋다. 근데 명나라는 그전에 월에도 간 적이 있었고 주변국의 아우의 나라라고 생각하는 신하의 나라라고 생각하는 나라들은 들어갔던 적들이 있거든요. 중국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기회였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러면 똑같은 병사로 똑같이 갔을 것이다. 근데 이순신이 없으면 변수가 많죠. 이순신이 없었으면 고니시가 편지도 받았고 더 높게 올라왔을 수도 있다는 가정하에 그럼 선조가 자기도 모르게 몰라 나 명나라 형님들 안 죽일 거잖아 하고 그냥 배 타고 갔을 때 요동에서 오지 말라고 하지만 그러면은 명나라가 선조를 쏴주겠겠어요? 그냥 받았을 거란 말이에요. 선조는 넘어갔을 거예요. 오지 말라고 해도. 그 정도 국면이라면 훨씬 더 빠르게 보냈을 거고 걔네가 다 깨졌을 거라고 생각해요. 먼저 간 병사들이. 외군한테. 오히려 외군이 초반 엄청 전투에서는 세거든요. 많이 졌죠. 외군이 진짜 세거든요. 초반엔 오히려 더 크게 패배했을 것이다. 엄청 깨져서 명군이 얘네 진짜 생각보다 세구나 하고 위기감을 느껴서 제대로 올스타를 보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제가 이제 여기서 이제 바로 다음 질문. 그러면 이순신이 없었으면 그럼 임진왜란이 어떻게 되겠느냐? 어떻게 됐을 것 같으세요? 아까 하던 얘기 계속 맞아해 주세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순신이 없었으면 제해권을 뺏겼을 거고 그럼 약간 이거 야 선조까지 우리한테 넘어갔다고? 야 그러면 안 되겠다. 조선 왕까지 넘어갔으니까는 좀 제대로 보내자. 그래서 원래는 3천만 보냈는데 아예 좀 한 만 단위로 보냈을 거고 그 당시엔 그렇게 보내자마자 깨졌을 거다. 그리고 이 새끼들 봐라 하고 이제 제대로 정예를 덮어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역사를 아무것도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조선을 사랑하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애정이 많은데 이제 또 유튜브 재밌게 하다 보니까 선조는 넘어갔죠. 선조가 넘어가는 순간 외가 조선을 바라보는 시각 전체가 바뀝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선을 긋는 전투가 아니라 여기는 우리 땅 개념으로 바뀌었을 거예요. 걔네는 리더가 엄청 중요하고 리더가 땅을 버리고 넘어가면 여기는 말 그대로 남은 봉토가 되는 거예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활용할 수 있는. 네.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수동적으로 움직이고 이렇게 눈치를 봤던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핵심 부하들과 그 다음에 떠밀려서 왔던 약간 애매한 중립 형태의 그 다이묘들이 정말 그 땅을 먹기 위해서 치열하게 열심히 노력을 했을 거고 그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그거를 되게 잘 자극하는 법을 이미 일본 본토에서부터 아는 사람이에요. 그랬다면 각 지역을 자기의 고을로 삼는 것들을 자극하는 방식으로 철저한 수비전을 펼치게 만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명나라 본대가 오기 전에 수없이 그 승전을 북방에서 하면서 사실 마음만 먹으면 우리 북방은 그 지금 북한 영토들은 저항하기에 엄청 좋은 영토들이거든요. 압록강 두만강을 전선으로 충분히 그 당시에 수없이 많은 전투들을 초반에 이기는 외나라가 졌을 리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그 중국을 상당히 명나라의 본토의 병력들을 버티면서 빠른 식민 작업에 들어갔을 것이다. 네. 한 300~400년 먼저 네. 식민 작업에 들어갔을 것이고 각 영토를 거점을 처음으로 받은 그 전에 소다이묘거나 다이묘가 아니었던 장수들은 목숨 걸고 거기를 지키는 시스템으로 돌아가요. 아까 말했듯이 선멸전은 없다고 하셨는데 장수가 죽기 전에 나머지 병사들은 목숨 걸고 싸우는 이 총력전은 있을 수 있거든요. 왜 그런 역사들이 많고. 그러니까 장수가 살아있는 이상 그 모든 그 밑에 있는 무사들은 목숨 걸고 싸워요. 왜냐하면 그 먹고 살기가 워낙 힘든 일본의 역사에서 내가 죽어도 내 자식들과 내 가족들을 다 먹여 살리는 게 그 위에 다이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전투에서는 목숨 거는 게 이 조선이나 그 탈영이라고 할까요? 탈영이 현저하게 없어요. 왜군의 특성이에요. 그런 형태로 저항전에 가면은 왜군이 이기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이게 군대 특성이에요. 얘네가 왜군이 미는 힘은 약해도 밀리는 걸 버티는 힘은 되게 강해요. 이 구조 때문에. 그러면 식민지가 됐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식민지를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순신이 없었다면 되게 빠르게 밀렸고 명나라를 계속 패퇴시키는 작업에서 선조가 넘어갔기 때문에 식민 작업은 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해요. 네, 완전 전략 체계가 바뀌는 거죠. 2단계로 넘어가는 거죠. 보고가 가니까. 그러니까 이순신이 없었다면 확실하게 일본은 식민 작업에 돌입했을 거고 이제부터는 그러니까 지키면 수성전이 그러니까 조선 한반도에서 수성전만 하는 되는 왜군이 아무리 정예병이 왔어도 쉽지 않았을 거다. 그러니까 실제로 네. 정유재랑 말기에 그 외성들을 함락시키는데 함락을 못 시켜요. 그렇죠. 네. 자발적으로 후퇴했던 거지. 그러니까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고 야 끝난 것 같다. 그냥 우리 돌아가자. 해서 이제 돌아가는 그 과정에서 마지막 노량해전이 벌어지는 거지. 실제로 명나라랑 조선군이 일본이 세운 그런 외성, 우리나라에 세운 외성을 점령을 못하죠. 못하죠. 그리고 그 당시에 병법에서 그 전략을 봤을 때 여긴 무조건 깨는 성이다라고 한 데서도 져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걔네는 수성에 되게 강하다는 건 입증된 거죠. 그리고 초반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결정을 못 내리게 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고니시랑 자기의 핵심 가신들과 소다이묘와 그 다음에 좀 먼 다이묘들을 같이 보냈잖아요. 네. 그러니까 먼 쪽에서 오는 거는 안 믿어도 자기 핵심 가신들한테 오는 첩보나 보고들은 믿으려고 했던 거죠. 근데 걔네가 달랐어요. 고니시와 가토가 달랐고 그 다음에 다른 이들도 다 달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해관계가 달랐던 거죠. 고니시는 안 넘어가고 싶고 가토는 빨리 넘어가서 내 땅을 만들고 싶고 그 다음에 소다이묘들도 여기의 땅을 내가 해서 일본보다 더 큰 땅을 얻고 싶고 비옥한 땅을 이 입장이 다 다르니까 보고가 다 다르게 오고 이게 만약에 이순신이 없었다면 고니시는 절대로 나약한 아름다운 마음이 있잖아요. 조선인을 아끼고 그런 마음으로 절대로 그렇게 속이는 보고를 못 보내요. 이순신이 만약에 없었다면 그랬으면 어쩔 수 없이 명나라까지 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명나라까지 갔을 것이다. 네, 넘어갔을 거라고. 넘어갔을 거다 오히려. 네, 서해를 통해서 갔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예. 네. 산해관 안 넘고 서해로 그냥 바로. 서해로 바로. 네, 약간 어느 정도 분량만 확보한 다음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뒤로는? 그럼 개발리겠죠. 이제 완전 넘어가겠죠. 이제 중국들이 넘어와서. 응징하겠죠. 아프간대죠, 아프간. 아프가니스탄. 9.11 박은 이후에 아프간 되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네. 본격적으로 다시 밀고 들어올 거다. 네, 조선은 다시 수복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명나라. 그러니까 지금 이게 반전에 거듭하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는 이순신 장군이 없었으면 확실하게 일본군이 일단은 식민화를 했을 것이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자신감으로 명나라 중국까지 쳐들어갔을 거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는 명나라도 이제 총력전을 벌이는 상황에서 그냥 다시 또 원상복구로 조선을 다 회복했을 것이다. 네, 저는 그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상황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순신이 만약에 없었다면 재해권은 진작에 상실되었을 가능성이 크고 재해권의 상실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뭐 점령지의 영역화 작업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크고 재해권, 그러니까 해상을 장악한 그러니까 그 결국에는 해상이라고 하는 건 교통로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교통로를 조선이 꽉 깨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전투가 지지분해졌던 게 있는데 그 부분이 일단 풀려나가겠죠. 그다음에 뭐 더 위로 올라갔다 그것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조선에 있었던 남부 나중에 뭐 조선 4도 얘기하지만 최소 3도까지는 일본의 명나라와의 협상에서 얻었을 가능성도 매우 크다. 실제로 그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일본도 요구하기도 했고 뭐 그런 부분들이 명나라 입장에서 아예 근거 없는 얘기는 아니기 때문에 명은 항상 생각을 하는 거는 요동이 털리지 않으려면 그러니까 북경이 털리지 않으려면 요동을 지켜야 되고 요동이 털리지 않으려면 평양을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 그 이남 지역에 대한 생각은 그렇게 크지는 않았다. 만약에 그런 협상에 우리가 고니시가 협상에 유리한 과정을 좀 점하고 싶어서 전투에 승리했다는 얘기를 제가 저는 시간에 드렸잖아요. 그런 부분처럼 똑같이 협상의 과정에서 이순신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굉장히 불리한 위치에 있었겠죠. 뭐 협상 과정에서 우리가 잘 참여하지 못했기 때문에 실제로 대부분 이제 고니시아 16경에 이건 뭐 모의였지 우리가 사실 그런 부분들을 많이 끼지는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북 지역을 뭐 명이 가져가고 이남 지역은 뭐 이렇게 일본이 차지하는 이런 과정이 있었을 수도 있겠다. 특히 전라도 같은 경우는 일찍이 빠르게 빼앗겼을 가능성도 있고 만약에 일본도 그렇다면 더 이상 이제 전선을 길게 늘어뜨리지 않았을 수도 있고요. 다만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이들이 왜군이 명까지 침략할 수 있었느냐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쉽지 않았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 또 하나 그럼 명이 그럼 한반도 이남을 나중에 수복하기 위해 도움을 줄 것이냐? 저 그것도 동의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명이 그렇게까지 조선을 생각했던 거는 아니었던 것 같다. 명은 조선의 운명을 구하려고 조선의 원병을 들여보낸 건 아니고 이전에 사실은 임진왜란이 일어나는 시기에 앞서서 14세기경에 사실 왜구가 엄청나게 명나라에 활발하잖아요. 그때 이제 일본도도 명나라가 따라 뜰 정도로 14세기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굳이 그런 부분들을 더 나아가서 또 전투를 더 치르려고 하지는 않지는 않았을까. 다만 이제 그 이후의 형세에 대해서는 어쨌든 조선 한반도 북부도 명나라와의 거리는 멀어요. 그걸 직접적으로 계속 통치한다고 한 역사적으로 앞에서도 그렇게 가능했던 시나리오가 아니었기 때문에 뭐 위에 있던 그 권력의 공백기를 분명히 또 다른 쪽에 치고 왔을 거고 우리가 나중에 후대에 얘기하는 뭐 만주족도 그런 충분한 영향은 있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러면 그때 이순신 말고는 조선에서 활약하던 다른 장수는 아무도 없어요? 있었죠. 그럼 그 장수들은 이순신이 없었으면 지키려고 뭐 어떻게 안 됐을까? 이게 나중에 이제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순신이 잘 싸웠던 것도 있지만 만약에 이순신이 해군이 아니고 육군이었다면 어땠을까? 저는 졌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육군에서 전투를 벌이는 건 내가 선택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요. 이순신은 사실은 전투를 선택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그분의 이제 전술이 뛰어나다고 평가할 수도 있는 건데 어쨌든 이기는 전투를 잘 선택할 수 있지만 육군은 그렇지 않는 경우들이 많죠. 그러니 상대적으로 이제 그쪽 육군 장수들 같은 경우 해군 장수들 중에는 사실은 많이 없다고 보는 게 맞고 육군 장수들 중에도 뭐 뛰어난 장수 뭐 권율 뭐 이런 사람도 있을까요? 있겠지만 이제 그런 부분들도 당시 이제 육지 전투의 특성상에는 쉽지는 않았다. 그 당시 상황에서는. 그럼 제가 여기서 궁금한 거는 이제 두 분이 대답이 좀 다르잖아요. 결국에는 이제 여기는 명나라가 우리를 침공했어?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군대를 보내고 나중에 일본군을 조졌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이제 솔씨 같은 경우는 아니다. 애초부터 잘 점령을 했을 거고 이제 명나라까지 침공을 하지도 않았을 거고 일본이 그렇다면 일본이랑 명나라 중국이 협상 끝에 통해서 최소 이제 그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옥하다라고 불리는 이제 전라, 경상, 충청도 정도는 그래도 최소 확보를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타협적으로 마무리가 됐을 거다. 여기는 아니 오히려 이제 전개 진짜로 총력전이 돼서 오히려 한번더 수복했을 것이다라고 하는 건데 제가 이것 때문에 이유지를 선택한 겁니다. 왜냐? 그러니까 결국에는 성호 씨는 뭐라고 말한 거냐면은 이순신 장군이 없었어도 결국에는 이 엔딩은 조선 승리 엔딩. 이거 썸네일이야 이거 이제. 진짜 원균 비슷하네. 나 지금
지금 보내려고 하네 이거 지금. 라고 한 건 뭐 확실하게 그러니까 조선 남부가 식민지가 됐을 것이다. 그럴 수도 있다. 그럴 수도 있다라는 두 분 다 약간 지금 라고 한 거라서 그러니까 그러면은 아까 자극적인 질문 말고 실제로 그 부분 있잖아요. 협상을 할 것일 거냐 아니면 이게 진짜로 총력전을 했을 것이냐 그 질문을 해볼게요. 어떻게 왜 다르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하시고 싶은 말 있으세요? 그러니까 협상 때문인 것 같아요. 실제로도 협상이 되게 중요했고 네. 협상의 가장 근본은 사실 돈이었어요. 명나라 자체가 지금 자금이 없었어요. 자금 조달이 늘 이슈였는데 이미 있는 내탕금이라고 하는 황제의 돈이 있고 그 다음에 국비가 있어요. 국민 세금으로 원래 유용하는 비용. 근데 이 명나라의 시스템에서 황제는 황제의 내탕금은 건드리지 않은 채로 국비를 써야 되는데 그 국비는 이미 수많은 전쟁들이 그 전에도 있었거든요. 아까 말한 몽골 쪽의 침입도 있고 그거 말고도 각 군벌들의 그 난립을 막기 위해서 지출하는 비용들이 있었던 거죠. 근데 그 전쟁 수행 비용만으로 이미 엄청난 빵꾸가 나고 내탕금까지 써야 되냐고 할 때 황제가 만력제는 내탕금을 좋아했거든요. 왜냐하면 만력제는 일은 안 했는데 화려한 걸 좋아했고 이 사치와 향락을 다 좋아했어요. 그리고 큰 걸 지어놓고 감상하는 것도 좋아하고 이런 상황에서 내탕금을 그런 비용으로 돌리고 싶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 때문에 결과적으로 협상을 이 황제가 용인했고 그 상황에서의 이제 서로의 이해관계에서 최상의 그거를 가져가야 하는 애들이 황제나 이쪽의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속이면서 협상을 자의적으로 한 부분이 있는 거죠. 네. 근데 그것과 별개로 명나라 자체는 이 중화의 기본적인 컨셉 자체가 다른 민족을 되게 동등하게 여기질 않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협상 테이블에 앉을 동등한 위치의 이 민족으로 보질 않죠. 네. 그리고 이 사례가 약간 다르긴 한데 원나라가 비슷한 개념으로 이 위기를 겪던 이 고려를 구해준 적이 있습니다. 어허. 그때 이렇게 자기 볼륨만 가고 적당히 협상해서 보내준 게 아니라 그냥 끝까지 밀었어요. 예. 그 징기스칸, 그 쿠빌라이 칸의 부대가 와가지고 네. 완벽하게 밀어주고 가거든요. 근데 이런 여러 가지 사례를 봤을 때 명나라가 과연 자기를 치겠다고 온 거를 확실히 인지한 상태에서 그리고 심지어 본토까지 번드려진 상태에서 힘이 부족한 것도 아니야. 그냥 황제의 사치의 돈을 안 돌리고 싶을 뿐이야. 그리고 어떻게든 짜내면 그 이후에도 수많은 전쟁들을 수행했거든요. 네. 명나라는 그냥 이 금융 시스템을 모를 뿐이지 국력이 쇠퇴한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리하게 돈을 만들고 짜내가지고 밀 수는 있었어요, 왜 나라를. 근데 그걸 알면서도 본토가 건드렸는데 협상을 한다? 저는 그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사실 이게 되게 어려운 게 만력제 개인의 성향에 달렸거든요. 이 문제가 사실은 만력제와 선조한테 달렸지 지금처럼 이 체계의 문제가 아니라서 어렵긴 한데 그냥 내심을 짐작할 뿐이에요. 선조가 과연 선조는 사실 했을 것 같고 뭘래? 전라도와 경상도 포기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솔직히 신뢰가 없어요. 선조한테 신뢰가 없는데 만약 그랬다면 제 와이프는 일본 사람이었겠네요. 제 와이프가 경상도 사람이었어요. 국제 결혼할 뻔했네. 네, 일본 여성과 했을 수도 있고. 네. 근데 과연 만력제가 그거를 용납했을까? 베트남까지 군대를 만력제가 보낸 건 아니지만 그 전에도 베트남까지 간 다음에 왕 세워주고 왔거든요. 다시 복원해서. 이런 나라가 과연 그렇게 소극적으로 했을까? 본토 침공에 있어서. 저는 본토 침공에 대한 이게 있다고 생각해요. 미국도 마찬가지고 모든 제국이. 그렇죠. 네. 근데 저는 여기서 다른 게 뭐냐면은 그 두 분의 초점이 그러니까 명나라가 아니라 일본군이 실제로 압록강을 넘어갔을 거냐 안 넘어갔느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죠. 왜냐면 솔직히 그건 동의하시죠. 막상 본토를 침공당한 중국이 과연 가만히 있었을 것이냐. 그럼 그건 전쟁이 나겠죠. 그러면 제대로 진짜로 붙을 것이다. 정예병을 보내고 전력을 쌓아서 일본군을 손발렸을 것이다. 그건 동의하세요? 네, 동의해요. 그런데 그 부분이 다른 것 같아. 일본군이 압록강을 넘어갔을 것이냐 안 넘어갔을 것이냐. 정말 200년 전에도 우리 이성계 장군이 거길 넘어갈 거냐 말 거냐를 고민을 했는데 일본 고니시 유키나가가 과연 넘어갔으냐 안 넘어갔을 거냐. 안 넘어갔을 거라고 생각하시죠? 저는 안 넘어갔을 것 같아요. 넘어갔을 거다. 네, 그리고 얘네가 넘어갈 때 요동으로 갔으면 괜찮아요. 근데 제가 볼 때 고리씨는 요동으로 안 가고 황해로 가거든요. 베이징을 친단 말이에요. 그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렇게 갔을 거예요. 4년간 넘는 것보다. 그렇게 가서 문제가 심각해졌을 거고 그리고 사실은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수명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쵸. 이 분명히 명나라와 싸우는 시점이 전면전이 조선에서 벌어졌을 때 몇 년 안 가서 얘네 수성으로 몰렸을 거고 이미 화력에서 많이 밀리거든요. 화포의 명나라한테. 밀렸을 때 수성만 하다가
본토에 그렇게 광고가 생겼다고 할 때 누가 여기서 남아서 지키겠냐고요. 다 가지. 왜냐면 본토가 훨씬 중요해요. 여기에 파견된 애들은 확실하게 본토에 세력이 있는 애들이 아니에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거기서 지켜주니까 자기 가족들이 다 있을 거라는 안전하에 여기서 더 큰 걸 일구기 위해서 왔던 애들인데 가는 순간 얘네는 바로 가서 거기 지켜야 돼요. 왜냐면 그렇죠. 바로 열세거든요. 거기에 이에야스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 입장이 달라져요. 열세로 밀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그러니까 이순신이 이끌었고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1597년 8년에 죽어요. 네. 그러니까 죽으면 갔을 것이다. 그럼 다 갔을 것이다. 한국이고 뭐고 이제 그렇게 될 거다. 왜냐면 지금 약간 이게 너무 그 부분에서 이야기를 좀 적게 하신 것 같아서 해주시죠. 뭐 동의하는 부분이 많이 있고요. 네. 어쨌든 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고 나서 전쟁이 계속 이루어지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도 좀 들고 다만 이제 나중에 도쿠가와 이에야스 에도 막부도 조선 통신사로 요청을 할 때 요청만 한 건 아니더라고요. 협박도 합니다. 우리 다시 침략할 건데 라는 협박을 하죠. 그러니까 실제로 일본이 임진왜란에서 철수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있었던 전투들을 보면 큰 전투들 많죠. 뭐 새끼가라 전투도 그렇고 이게 약해져 있는 상태에서 철군을 한 건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재침을 할 수 있는 여력은 있었고 반대로 이미 이 시기에 이제 1598년 지나고 나면 누르하치가 이미 은 광산 같은 것들을 통해서 부를 축적을 하죠. 이미 이 이유가 되면 오히려 명은 단지 이제 임진왜란 때문만은 아니었겠지만 많이 좀 기울어져 있었기 때문에 뭐 아마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겼을 것 같고 계속해서 좀 남아 있었을 수도 있다. 그렇다. 이게 저희가 더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왜냐면 제가 다음 질문이 이렇게 되면은 이제 나중에 이제 안주 지방에서도 큰 일이 일어납니다. 혹시 그 최종병기 활 보셨어요? 아니요. 최종병기 활 안 보셨어요? 네. 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이 뒤에는 이제 또 뭐 이제는 일본이랑 싸우는 게 아니라 그 막 위에 만주에 또 막 유목민족들이 세워도 막 난립을 하고 통일이 돼서 뭐 또 이제 명나라가 그 아까 지금 뭐 미국 같았다는 네네. 명나라가 무너지고 새로운 제국이 또 들어서요. 난리가 나는데 저희가 그 이야기는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하는 걸로 하고 이번 시간은 우선은 임진왜란과 이제 이순신 장군 이야기를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어차피 이게 if 만약에라는 가정하에 이제 나눈 수다기 때문에 실제로 뭐 이순신 장군이 역사적으로 뭐 의미가 없었다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그냥 즐겁게 이순신 장군과 임진왜란이 어떤 이제 우리나라 역사에서 어떤 의미였는지를 살펴본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분 간단하게 뭐 마무리하시고 싶은 말이나 아니면 못했던 말들 있으시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을 되게 이상하게 하는 게 이순신의 의미를 생겼다고 하니까 그럼 이상한 소리 한 거다. 아니 없으면 어떨 거라고 물어봐서 답한 거지. 저는 이순신 장군의 의미를 하면은 10시간도 부족합니다. 제가 그런 사람이 아니고 말을 이상하게 하네. 의미를 물어봐서 답한 사람 같잖아요. 그런 게 아니에요. 저는 진짜 진심으로 그 가장 많이 쓰는 동전의 화폐에 들어가실 만한 분이고 광화문에 계실 만한 분이라고 생각하고 네. 그 조국의 그 얼과 혼을 그 세워주신 분이고 네. 얼마나 역사적으로 큰 의미가 있다고 물어봤으면 계속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사랑합니다. 네, 아무튼 그 이순신 무위론자 김성호 씨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강영솔 씨 한번 이야기하시죠. 네. 그 임진왜란은 어쨌든 조선한테 있어서 나라가 이제 한번 망하는 정도의 선이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때 유일하게 이제 굴하지 않았던 장수가 있었고 그 장수는 가장 중요한 위치에서 있었다. 다만 이제 그분들을 우리가 당시의 조선도 충분히 대우를 해줬느냐? 이제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나중에 정유재라는 게 이제 호남 지역까지도 잃게 되는 사건을 만들었듯이 혹시 이제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었을 때 혹은 정치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 때문에 뭐 좀 제대로 힘을 못 쓰게 되는 일인 역사의 교훈을 통해서 잊지 않았으면 사실 역사에 제가 이제 이걸 처음 한다고 했을 때 제가 이제 말했던 게 뭐 역사의 가정이라고 하는 걸 논하는 건 사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역사는 가정을 생각하는 학문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재밌게 하자는 그런 말에 그냥 한번 해보자라고 했던 건데 다만 가정은 할 필요 없겠지만 지금 현재의 가정은 할 필요 있죠. 우리가 혹시 주변에 이순신 같은 사람을 홀대하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은 한 번쯤 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사사로운 토론 1부를 한번 진행을 해봤습니다. 이번에는 뭐 첫 시간이기도 해서 조금 자극적인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뭐 꼭 자극적이지 않아도 정말 역사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즐겁게 들으실 수 있는 컨텐츠 뭐 사건이 좋고요, 뭐 지역, 뭐 나라
이번처럼 인물 등등을 한번 이야기 나눠보는 저는 참 그게 재밌었어요. 그 유시민 작가가 거꾸로 읽는 세계사를 쓰면서 제가 예전에 성호 씨한테 들은 얘기인데 그때까지는 그렇게 주목받지 않았던 어떤 사건들을 한번 그만의 시선으로 재조명하는 책이 결국 거꾸로 읽는 세계사였다라고 하는데 저희도 저희 나름의 거꾸로 읽는 세계사처럼 저희가 생각했을 때 역사를 잘 모르는 분들이 좀 알았으면 하는 주제와 내용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안녕!